이제 박정수 교수님 전화를 받았던 적이 이제 한 달 전이었어요. 그때 전 막 이제 스웨덴 출장 다녀왔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중에 이제 스웨덴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북유럽 연구를 한 지 이제 한 8년 돼요.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북유럽 관련된 거버넌스나 팔리시 커뮤니티 그리고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해도 사실은 손색이 없다 저는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갔다 와서 제가 실제로는 스웨덴의 어떤 관료분을 소개시켜 준 적도 있어요. 스웨덴의 관료분을 스웨덴의 관료분에게 소개해 준 적도 있을 정도로 이제는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몸으로 뛰는 연구를 했죠. 왜냐하면 텍스트가 주는 편향적 오류와 해석의 오류, 그리고 텍스트에 의존하다 보면은 자꾸 상상을 해요. 근데 그 상상이 부질없는 노이즈가 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걸 제가 있는 직장에서 정말 수백 번 경험을 하면서 안 되겠다. 그냥 1인칭 주인공 내지는 1인칭 관찰자로 그냥 들어가 버리자 해서 정책 맥락에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왜 그 나라는 되고 우리나라는 잘 안 되냐? 전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방식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스웨덴 사람이 우리보다 훌륭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도 훌륭해요. 그들도 훌륭하고. 경제적으로 비교하면은 스웨덴이 어디 감히 대한민국에 비교를 합니까? 대한민국이 훨씬 더 큰 나라예요. OECD 경제 대국이고요. 대한민국은 한류뿐만이 아니고 이 원자력 에너지 관련돼서는 이루 말할 수도 없는 세계 강대국에 이미 반열에 서 있죠. 커뮤니케이션 하면요, 상당히 소프트하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주제야말로 엄숙하고 엄중하고 엄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 한마디 잘못해서 패가망신하신 분들이 수두룩한데 오늘 대통령께서도 되게 고생하시는 그 하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끝나셨는데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자신 없으시면 말씀하지 마시라. 산업자원통상부와 제가 뼈저리게 헤어질 결심을 하고 나눴던 마지막 제 센텐스가 그거였어요. 자신 없으시면 대국민 앞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지 마시라. 에너지정보문화재단 통해서 캠페인하지 마시라. 왜?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려요. 그럴 정도로 대한민국의 시민성이 위대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의 기교나 테크닉이나 스킬이나 지식이나 또는 갖고 계신 네트워크를 대국민적인 연합과 대국민적인 지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카카오톡에 제 카카오톡만 해도 수천 가지의 지금 정보가 한 30분 단위로 업데이트 되는데 이걸 소화할 방법이 없어요. 이럴 정도로 우리는 고밀도화되어 있는 지식사회에 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속해 있는 챕터를 보니까 긍정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봤는데, 미국의 이 긍정 심리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긍정이라고 하는 중요한 시사점을 네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효능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효과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그래야 긍정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요, 희망이 있어야 돼요. 희망적인 사고를 하지 않으면 긍정적으로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염세주의자는 커뮤니케이션 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옆에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답답하거든요. 신경질 나거든요. 불안하거든요. 아마 이게 이제 낙관주의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낙관주의는요, 단순하게 미래에 대해서 희망하는 게 아니고 증거에 기반해서 희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드리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데이터 드리븐으로 가고 있죠.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고, 심지어는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 때문에 몸살을 앓기도 하지만 미국 대선 보면서 한국의 대선이나 총선 보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건강하다. 이 정도의 정치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도 없다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은요, 회복력이에요, 회복력.
안 돼도 한번 다시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의지, 회복 탄력성이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긍정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발제 자료 앞에 이렇게 정리해둔 내용은 이미 앞선 발제자 분들께서 다루신 내용과 일맥상통하고요. 심지어는 제 이어서 발표해 주실 분의 자료에도 상세하게 다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들을 상수라는 것보다, 반복하는 것보다 재연에 가까운 이야기로 시간을 쓰면 15분을 딱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딱 5분 썼거든요. 앞으로 10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소통, 에너지 업계나 아니면 에너지 정책이 있는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통에 대해서 국민이 믿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우린요, 내가 말을 잘하면, 내가 좋은 미디어를 쓰면, 좋은 광고 모델을 채택하면, 내가 큰 컨퍼런스를 열면, 미국에서 내노라는 학자를 부르면 사람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원자력 에너지 정책 소통 자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있는지를 점검해 볼 때가 됐어요. 한수원이 얘기한다고 믿느냐? 이제 그걸 점검해 볼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한수원을 믿느냐가 아니고요. 한수원이 말한 것을 믿느냐라는 걸 이제 측정할 때가 온 거예요. 다른 개념이죠. 산업자원통상부에 있는 에너지정책실에서 얘기하는 메시지를 믿느냐? 라는 걸 이제 측정할 때가 된 거예요. 정부를 믿느냐가 아니고 산업자원부를 믿느냐가 아니고 그들이 말한 메시지나 컨텐츠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보를 믿느냐라고 하는 보다 깊이 있는 측정 접근법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시민분들이, 국민분들이 정보화 돼버렸어요. 똑똑하다고요. 그리고 모르면요, 정부한테 묻질 않아요. 그냥 카카오톡에 누르면 나오는데요. 뭐 물어보면 되는데요. 네이버 하면 되는데 심지어는 챗 GPT가 생겨버려서 이젠 정부한테 물을 이유도 없어요. 하필이면 공무원을 만날 이유도 없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그렇죠? 그리고 수없이 많은 공공기관을 찾아갈 이유도 없어요. 아니 바빠 죽겠는데 무슨 일이 있다고 재미도 없고 얻을 것도 없는 공공기관 가서 정보를 얻겠습니까? 아마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속해 있는 직장이 지금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희는 띵크탱크인데 정보의 산실이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저희 기관을 잘 몰라요. 그러니 저희가 내는 보고서를 읽지도 않고 활용도 잘 안 해요. 기획재정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럴 정도로 시민성이 굉장히 정보화되어 있다는 지점에서 앞으로 원자력 소통에 있어서의 방향성이 고민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과제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AI가 정보를 활용하는 하나의 중고의 틀이 되고 또 정보를 사용하게끔 하는 플랫폼이 되면서 온라인이나 소셜미디어 상에서 편향적 토론도 많이 이제 생성이 되죠. 이제 가짜 정보를 만들어내는 가짜 정보에 의해서 정보의 소비나 유통이나 아니면 관련된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이 굴절되는 상황들이 나타나는데 그럼 과연 공공 부분은 무엇을 할 것이냐 이 생태계에서 공공정보 생태계는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이제는 충분히 논의되어야 될 시점이고 이런 건 진짜 연구 주제화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연구 과제로 만들어서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선진국다운 도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공직사회 내에 여러 부처들 간의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원자력계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과학기술정통부도 연관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통 문제 관련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소통실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부처로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처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는 어떻게 설계하고 동원할 거냐. 이런 데 있어서는 행정학회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겠죠. 아마 제일 힘든 거는 부처 간 협력일 거예요. 저는 국민분들이 협력을 안 하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별 걱정 안 해요. 우리 국민분들께서는 필요한 순간에 응집력, 소셜 코이즌이죠. 응집력을 갖고 행동을 변화시킬 준비가 얼마든지 되어 있으신 분들인데
제일 문제는 정치권하고 정부예요. 중요한 타이밍에 정치권은 항상 정치적 편향성을 위해서 각골난망하고 의기투합하고 이해추구를 하고 있고요. 정부는 절대로 부처 간 협의를 하지 않아요. 정말 안 해요. 그럼 그 부처 간 되지 않는 협업은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시민사회의 집단지성, 시민사회의 무서운 스트라이크,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프랑스에 출장 갔는데 노란 조끼가 데모하던 한복판에서 제가 7시간을 꼼짝도 못하고 택시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택시 운전사분이 메터의 요금을 끄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건 자기 나라 실수기 때문에 요금 안 받겠다. 근데 7시간을 못 가고 호텔까지 못 가고 제가 헤매고 있었었는데 그때 노란 조끼를 입고 뛰어다녔던 많은 시민들이 나이가 19세, 20세, 21세, 뭐 많아봐야 30세예요. 참 무서운 MZ 세대들이다. 여기 청년들은 직접 국가에 대해서 몸부림쳐서 저항하는구나. 물론 폭력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불만을 갖고 저항을 하고 목소리를 내고 그래서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무섭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한편 좀 부럽더라고요. 아,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나도 국가에 대해서 저 정도까지 한번 목소리를 내봤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디지털 관련돼서는 판을 한번 바꿀 때가 됐어요. 에너지 쪽 계열에 보면 에너지는 굉장히 고도화된 과학인데 에너지 관련된 정책 소통, 특히 원자력 소통은 정말 컨벤셔널해요. 이노베이션으로 가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의 가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는 AI겠죠.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문제. 그래서 원자력 관련된 챗 GPT를 하나 만드세요. 필요하다면 정부의 이름으로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정부 예산을 많이 쓰면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하는데 열심인 나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디지털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강조를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공공 부분에 또 우리 시민사회가 같이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를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한 또 전략과 구체적인 방안들을 같이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캠페인이나 미디어 리터러시의 과정으로 구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대학 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부터 여러 과들이 좀 같이 공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행정학과, 언론학과, 신문방송학과, 원자력공학과 여러 과들이 좀 같이 공동 학위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 학점을 같이 구성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학 사회부터 분절화되어 있고 파편화되어 있는 이 현실의 문제를 직시해서 교수님들이 현실 사회에서 좀 연대하고 협업하고 그래서 학생들의 시민성을 아예 초단부터 바꿔주질 않으면 앞으로 10년 있다, 20년 있다 뭐 똑같은 얘기로 계속 반복될 거는 뭐 뻔한 얘기 아니거든요. 제가 15년 전에 원자력 연구를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얘기가. 그때도 오늘 나눴던 얘기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때도 오늘 플로우에서 나왔던 코멘트들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정책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이 부분은 공급자 중심의 제안인데 원자력계에서 좀 마케팅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고도화된 그런 플레이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은 플로우에 계신 분들하고 나누기엔 좀 쉽지는 않지만 KPI 있죠. Key Performance Indicator. 어떤 조직이든 무엇을 하면 그 일을 잘 했냐,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해냈냐, 효율적으로 해냈냐, 그 평가하는 지표가 있어요, 지표가.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지표가 너무 달성하기가 쉬운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나 아니면 굴지의 기업들이 소비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마케팅하는 그런 전투적인 KPI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열심히 소통을 해도 수준이 낮다. 왜냐하면 KPI 자체가 너무 쉬워요, 달성하기가. 언론 기사 몇 개 냈다.
관련된 어떤 행사를 몇 번 개최했다. 이런 KPI 가지고 에너지 소통, 정책 소통, 원자력 소통을 했다 하기에는 이제 시민성이 너무 수준이 높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과관리 시스템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제가 최근에 좋은 논문을 하나 읽었는데요. 우리나라 정책 소통의 능동적 이용자로서의 시민과 지역사회의 인식 체계가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위 지역사회나 시민인 경우에 정부하고 소통할 때 정보를 획득하려고 하는 집단이 있는가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확인하는 집단이 있고요. 또는 사회적으로 정의감이죠. 의로운 어떤 의식을 갖고 정보를 추구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4번째는요, 정부를 감시하려고 하는 성향의 소비자들도 굉장히 많대요. 근데 중요한 건 4번이 점점 늘어나요. 정부를 감시하는. 이게 앞으로 민주주의와 그리고 선진국으로 가는 첩경인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카톡이나 틱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정부의 매체에 직접 방문을 해서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제공을 하지? 도대체 무슨 정보를 공급을 하지? 본다는 거예요. 보고 평가하고 평가를 환류해서 내 이웃 주민이나 나의 동료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 평가된 지식을. 거기서부터는 여러분들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이후부터의 단계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시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시작부터 잘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분절화되어 있거나 중첩화되어 있거나 중복되어 있거나 사각지대로 몰려있는 원자력 정책 소통의 업무는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되는가, 성과 관리되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답을 드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 연구 문제들이에요, 대부분이. 사실 이 문제는 내년부터 연구 과제가 돼서 실제로 성과로 만들 수 있기를 제안을 드리고, 저도 오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답을 드리고 싶어서 상당히 몸부림을 쳤는데, 하나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저도 원자력 관련돼서 소통하는 데 있어서 좀 지친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이런 연구들을 오래 하고 논문도 쓰다가 그냥 비슷해요.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근데 가장 극렬하게 변화하는 시점은 정권이 바뀔 때, 정치적 이념화된 세력들이 들어와서 개입할 때, 그때는 원자력 관련된 여러 가지 의사결정과 법제도와 사회적 문화 기제들이 바뀌더라. 그럼 우리는 항상 소수의 정치인에 의해서 원자력 에너지 마켓과 시스템과 거버넌스와 거버먼트를 맡겨줄 것이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좀 냉담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지학 본부장님을 무대위로 모셔서 상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고진사업본부를 맡고 있는 이지학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태준 박사님 모시고 이렇게 원자 소통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제 저는 원자력 쪽보다는 고지방패물 쪽을 좀 주로 하고 있어서 그쪽인데, 사실 이제 원자력과 고지방패물은 이제 어떻게 떠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어떤 소통 전략,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유사성이 있고, 그래서 그분에 대해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사실 여기 와서 궁금한 게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의 많은 해답을 좀 얻기를 원했었는데 문제를 많이 제시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그런데, 하여튼 그래도 아까 주신 말씀 중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원자 소통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검토한 시점이 왔다라는 말씀하셔서 그게 참 저희도 많은 앞으로 저희가 고민할 부분이 아닌가 지금 생각됩니다. 앞에 이제 발표 자료에 앞에 있던 것처럼 이제 지금 그 첫 번째 자료에 주신 거에 보면은 그 에너지 정보 문화전에서 거에 보면은 이제 원자력에 대한 되게 긍정적인 그 찬성에 근거적인 그 수치들이 되게 높게 나왔거든요. 과연 이거를 우리가 그럼 제대로 이거를 그냥
그대로 수용해도 되는 문제인지에 대한 사실 고민이 있었는데, 근데 그 자료를 딱 보다 보니까 이제 원전 찬성하는 분들이 그 80 거의 70% 가까이 됐는데, 그리고 잠시만요. 원전 찬성하신 국민이 지금 필요하다는 분들이 82% 가까이 됐었고, 있는데 또 보면은 건설 반대하는 분이 한 52.8%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데이터상에서 이렇게 상반되는 게 좀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저희가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셜 서베이가 갖고 있는 난제들이 이제 이런 거죠. 조사를 해놓고서 해석을 할 때 이렇게 가치가 충돌하는 이제 영역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사실은 원자력에 대한 대국민적인 지지도는 상당히 견고하게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필요성이나 원전에 대한 기술적 신뢰 이런 부분들은 한국 사회에 굉장히 잘 축적되어 있는 사회적 자본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난해한 영역들, 소위 일반 국민으로서 이해하기 어렵고 그리고 접하기 쉽지 않은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신뢰를 요구받는 그런 문항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맥락적으로 흔들리거나 아니면 시점에 따라서 다른 응답들이 나올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이런 방패장과 같은 이런 건설 문제나 아니면 아주 특수한 지금 국가적인 어떤 장기적인 플랜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국민분들이, 영어로 얘기한다 이제 well informed 되어 있냐, 그러니까 진짜 정보가 충분히 되어서 설문조사에 반응했느냐, 그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데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전문가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학습해야 될 유인을 갖고 있지, 죄송한데 제가 제 집에서 저희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모른다는 거죠. 하물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이거를 공부할 리가 없잖아요.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는 이상. 대학교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교수님? 교수님이 가르치시지 않는 이상은 이걸 알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재밌고 즐거운 거 투성인데, 넷플릭스에 쏟아져 나오는 컨텐츠 소비하기도 시간이 모자랄 인생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수원만큼 고민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사실 그 신뢰 문제에 있어서 조사할 때 아주 신중하거나 아니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회적 바이어스나 노이즈나 심지어는 정책 결정에 오류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데이터로서 사용될 때가 많더라.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서베이 조사에 있어서 좀 조심스럽고, 왜 패널 데이터를 구축을 하질 않을까?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문제 제기를 해요. 왜 그때그때 애드옥 조사를 할까? 설문조사 회사를 왜 그때그때 뽑아서 이렇게 해야 될까? 왜 패널 데이터 구축을 못하고 국가 통계화 시키지 않고 왜 이거를 그때그때 이벤트 현상으로 읽어내야 할까라는 있어서는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원자 소통 관련해서 이제 5가지 전략을 주셨고, 거기서 이제 많은 말씀들을 좀 주셔서 지금 이제 아까 가장 저희도 이제 와닿는 게 뭐냐면, 현재 디지털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 국민들이 그동안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어떤 국민들이 정보에 대한 그 습득하는 것이 어떤 사업자에서 제공하는 그런 단계였다면, 이제는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들이 스스로 어디든지 본인이 어떤 그 궁금증이 생기면 찾을 수 있는 그런 한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사회에서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거를 이제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하셨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걸 구축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어떤 그동안은 저희가 어떤 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을 함으로써 저희가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됐는데, 이제는 그런 저희가 어떤 사업자라든가 정부가 그런 정보를 제한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단계는 할 수 없는 단계가 지금 됐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그리고 어떤 그동안의 정보의 비대칭도 이런 디지털을 통해서, 시대를 통해서 이제 정보의
비대칭화도 이제 많이 줄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이제 저희가 우려하는 게 이제 거짓 정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좋을지 이런 디지털 시스템에서 그런 것들을 그 디지털 플랫폼에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을 의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은 고민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전달 체계의 문제도 있고 컨텐츠화 시켜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생각은 들어요. 뭐냐면 어려운 정보를 얼마만큼 쉽게 전달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행동과학 기반으로 가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자 중심이라는 거죠. 내가 표현했을 때 법적으로 안전한 또는 정책적으로 그렇게 크게 욕먹지 않을 정도의 안전지대에서 하는 소통이기 때문에 소비자나 시민들은 늘 버겁고 벅차고 어렵고 대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를 찾는 문제와 함께 재미를 찾는 문제도 중요한데 대부분의 이제 20대, 30대, 저도 이제 40대인데 다 숏폼으로 제 정보 처리하는, 필터링하는 그런 능력들이 많이 전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길고 복잡하면요, 아예 정보에 대한 액세스 할 유인을 못 느끼는 거죠. 원자력 관련된 혹은 그런 문제들도 숏폼으로 갈 수는 없을까? 뭐 틱톡에 소화하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가장 지금 잘 소화하는 정보 처리 기제에 부합하는 형태로 데이터나 정보를 큐레이션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문제들은 소비자나 시민 중심의 행태 기반의 과학으로 접근하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좀 말씀하신 이제 거버넌스 문제도 말씀하시죠. 저도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재검토위원 사용의 관리 정책 재검토 지원단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때 많은 시민분들, 국민들 의견들 많이 들었으면서 이제 거기서 권고한 것이 뭐냐면은 일단 지금 현재 산업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부의 선정이나 정책 결정 그런 거에 대해서 산업부 독단적하기는 어려우니까 어떤 거버넌스, 어떤 전문가들과 그다음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새로운 거버넌스는 저희 3회 독립적 행정위원회를 권고를 했고 그게 이제 특별법안에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 하겠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런 게 어떤 하나의 부처 산하에 지금 현재는 국무총리 산하인데 그것이 이런 어떤 그 시민사회에 들어왔던 그런 전문가든 시민사회 일반인이 들어왔던 그런 어떤 행정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다른 부처와 협력 관계 같은 거를 어떻게 구축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답변 드릴 정도의 경험은 없어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 이제 거버넌스 얘기하자고 그러면 정부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아니면 웨스턴, 그러니까 서양 사회에서 얘기했던 거버넌스를 논의하면 굉장히 정부 작은 나라예요. 정부의 크기가 일단 크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너무 크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미 이렇게 완성되어진 형태의 그것도 큰 정부를 거버넌스를 하자고 그럼 축소시켜야 되냐 인위적으로 그럼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정부가 일하는 방식을 바꿔줘야 돼요.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 근데 바뀌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진급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고. 공무원분들도 자기 생계가 있단 말이죠. 그걸 훼손하면서까지 거버넌스에 적응할 거냐? 그건 대단한 희생과 대단한 애국심을 요구하는 일인데 그런 공무원을 저는 자주는 못 봤어요. 좀 송구스럽지만. 그래서 사실은 거버넌스 논의가 잘못하면 약간 신화론적인 얘기로 귀착될 수밖에 없겠다. 한국 사회에서. 왜냐하면 공무원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공무원 사회의 변화가 같이 수반되지 않으면 거버넌스 논의는 사실 전 지역사회나 시민들한테 책임을 오히려 전가하기 위한 하나의 수사학적인 용어로 귀결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우려를 표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거버넌스를 하려면 용어집을 아주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용어집, 글로서리라고 그러죠. 제가 북유럽 연구를 많이 하면은 할수록 그분들은 용어에 대한 정의와 개념적인 설명과 조작적인 정의가 명확해요. 그거 만드는 거에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그거 잘 만들어 놓으면 적어도 의사결정하고 의사소통할 때 미스언더스탠딩이나 미스컨셉션 정도는 생기질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거버넌스 할 때 무슨 대단한 구조적인 스트럭처럴 체인지를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의사결정의 판을 바꾸는 어떤 큰 변혁이 없더라도 전 그 용어집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고 용어집 가지고 의사결정하거나 소통만 하더라도 충분히 오해를 비껴나가고 그리고 정확한 이해관계 속에서 의사소통을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정책 대화 속에서 쓰는 용어들이 제가 알고 있는 그 용어가 들으신 분이 알고 있는 용어의 정의하고 다를 때가 참 많거든요. 거기서 오는 불편함, 잘못하다가 그것과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심하면 그게 분쟁의 요소가 되고 소송의 요소가 되는 경우들도 많은데 되게 큰 싸움 보면 작은 데서 일어나잖아요. 예, 시작되는 지점들은. 그래서 저는 거버넌스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그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용어란 부분이란 게 저도 이제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재검토할 때 그때 경주 지역 월성 완전 인근 동의 세계동 세계 읍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분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사업자들이 설명을 하는데 본인들의 용어로서만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해서 그리고 정보도 자기네 원하는 정보만 주더라. 알리고 싶은 정보만 주더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야 될 게 좀 많은 그래도 이걸 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학 위원님 토론하시면서 그 용어 관련돼서 투명성의 차원에서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용어집을 만들어서 활용해야 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걸 사회적인 공시체계로서 드러낼 수 있을 정도의 자신감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어라는 게 토론이나 대화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펑셔널한 기능적인 측면의 수요도 분명히 있겠고요. 그거를 사회적 학습이나 아니면 정책 리터러시를 올릴 수 있는 보다 좀 스케일업된 그런 용도를 가질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갖고 사회에 공개하는 그런 노력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좀 마지막으로 하나만 저희가 시간 되니까 네. 예. 마지막으로만 하나 더 있는데 이제 북유럽 쪽에 이제 많은 연구를 하셨다고 그랬고 사실 저희가 고전위 방편을 하는 입장에서 북유럽이 되게 불어하는 그런 국가 체계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와 사업자에 대한 신뢰가 되게 높더라고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핀란드라든가 스웨덴은 사실 정부기관이 고전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사업자가 민간 사업자가 해가지고 세계에서 어떤 뭐 선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디서 이렇게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북유럽에 있어서 가장 우리나라가 부러워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정책 수기를 학교에서 해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정책 문제를 갖고 토론하는 스킬을 그냥 배양시켜버린 거예요. 시민성에. 그러니까 우리는 수능시험 봐가지고 대학교 가서 뭐 전공에 따라서 하고 뭐 이렇게 분할적으로 생각하고 내지는 세퀀셜, 그러니까 순서론적으로 생각하고 아니면 이걸 옵셔널하게 생각하죠. 뭐 하고 싶으면 네가 해라 선택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디폴트예요. 이걸 못하면 밥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북유럽은. 정책 수기와 사회적 공론에 약한 사람은 잡을 가질 수 없게 놔버렸다고요. 사회적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직장이나 커뮤니티에서 버틸 수가 없는, 그러니까 소위 열등한 인간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인센티브 시스템을 가졌다라는 데서 저는 굉장히 이제 부러워요. 다만 정치적 이념화가 되어 있는 이 원자력 이슈에 있어서는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 덜 정치적 이념화 되기 직전에 있는 우리 젊은 세대 분들이 이 정책 문제나 아니면 이 원자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들에 있어서 좀 다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캠페인이나 아니면 리터러시 교육들이 좀 더 양적으로 질적으로 다양해졌으면 좋겠다, 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오늘 주신 말씀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저희 공단이 고유 방평을 갈 사업자로서 앞으로 해야 할 일 많은데 지금 주신 의견들 젊으니까 어떤 이념적으로 되지 않은
젊은 사회들에서 보다 많은 이제 어떤 그런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공단에서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 교육 프로그램, 학위 프로그램 말씀하셔서 지금 현재 저희가 대학원의 인문사회와 그 기술과학 쪽에 학교를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더 확대해서 더 많은 이제 인문사회와 기술, 과학기술이 같이 융합할 수 있는 그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좀 노력하도록 하겠고, 저희가 오늘 주신 의견도 좀 많이 반영할 수 있고 또 앞으로도 많은 좋은 조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두 분의 즐거운 대화 감사드립니다.